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동물이 어떤 건지 다들 아시나요? 사실 어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 리허설을 어제 하게 돼서 왔었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제 휴대폰으로 저도 이 포켓몬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해보니까 여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몇 마리 잡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바로 포켓몬고에 등장한 아주 흥미로운 캐릭터죠. 이 피카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피카츄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 상상의 동물인 피카츄가 뚱뚱해 보이세요? 아니면 날씬해 보이세요? 뚱뚱해 보이시죠? 근데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피카츄 중에는 피카츄가 여러 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피카츄는 날씬한 편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물리학자인 라비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물리학자란 인류의 피터팬이라고 생각한다. 물리학자들은 결코 어른이 되지 못한 채 평생 호기심을 유지한다라는 말로써 물리학자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많은 물리학자,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들이 물리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어떨 것 같으세요?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물리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이 과학에 그처럼 매료되고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실험실과 연구실에 갈 때마다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는 이유는 이걸 잘하면은 한 10년 전이라면 나도 노벨상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 답하고자 하는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을 찾아가서 궁금증을 해결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 자체를 즐기기 때문인 거죠. 자, 피카츄는 날씬한 걸까? 뚱뚱한 걸까? 예, 제 오늘 강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영화는 호튼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본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호튼은 이 영화에 보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코끼리가 있잖아요. 그 코끼리의 이름이 바로 호튼입니다. 그리고 코끼리가 가만히 보면 눈으로 뭘 쳐다보고 있죠. 쳐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민들레 홀씨예요. 그리고 이 영화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작디 작은 이 민들레 홀씨 안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 같은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든 그런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오른쪽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거는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인데요. 맨인 블랙을 보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맨인 블랙의 이 영화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영화 안에 고양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이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를. 혹시 이 고양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영화에서 이 고양이의 이름이 오리온이에요. 그래서 오리온이 차고 있는 벨트라고 해서 오리온의 벨트라고 하죠. 사실 오리온의 벨트는 오리온 별자리의 밤하늘에 있는 그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온의 벨트라는 이름을 이 영화에서 사용한 이유가 오리온이라는 천체 별자리 그리고 오리온이라는 고양이 그 두 개의 이름을 일부러 영화를 만든 분이 맞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오리온이란 고양이가 차고 있는 벨트에 보면 끝부분에 작은 어떤 구조가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는 1000억 개 정도의 별로 이루어진 굉장히 큰 구조물이죠. 몇만 광년 정도 되는 커다란 지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커다란 은하가 지구상에 있는 이렇게 한 요만하겠죠, 그죠? 고양이니까 요 정도 크기의 고양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 그런 영화죠. 사실 이처럼 굉장히 작은 세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상상은 동양의 고전인 장자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에 보면 와각지쟁이라는 그 짧은 문장들이 있는데요. 거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달팽이의 양쪽 뿔이 있죠. 그 양쪽 뿔 한쪽과 다른 쪽에 각각 커다란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 그리고 와각지쟁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두 나라 달팽이의 왼쪽 뿔과 오른쪽 뿔에 살고 있는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라는 그런 상상의 세계를 장자가 이 책에서 설명하기도 하죠. 사실 장자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
걸리버 여행기나 앞에 보신 맨인 블랙하고 좀 다른 아이디어인데요. 우리가 보는 눈에서 보면,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이 작은 동물인 달팽이에서 달팽이 뿔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그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다는 게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사소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그 당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 커다란 규모의, 더 엄청나게 커다란 규모의 그 생명체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얼마나 사소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방금까지 작은 세상 얘기였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굉장히 작은 세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상상인데요. 큰 세상을 상상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죠. 빌딩을 공격하는 커다란 거미, 그리고 이건 아마 잭과 콩나무라는 그런 동화에 기반했던 영화 같은데요. 커다란 거인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제가 우리나라 광고 동영상을 하나 찾았는데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커다란 그런 규모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And there's something you see, and there's something you need. Now let this feeling grow. 이 상품은 제 강연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보신 그 광고 동영상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커다란 사람이 호수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고 하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 혹은 사람이 정말로 빌딩 크기 정도로 커지게 돼도 우리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또 유명한 영화죠. 걸리버 여행기에 있는 장면인데요. 걸리버가 소행국에 갔을 때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있고 걸리버가 누워 있는데 이 영화를 가만히 보시면 걸리버나 그리고 이 소행국의 사람이나 가만히 보시면 모습은 똑같습니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모습이 똑같다라는 상상을 하고 이 영화 그리고 이 소설을 만든 거죠. 하지만 크고 작은 것이면 크기가 변하면 모습도 변하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은 화성에 두 위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위성인 포보스의 사진이에요. 포보스는 약간 찌그러진 감자처럼 동글하지 않고 약간 찌그러진 모습인데요. 포보스의 한쪽, 가장 긴 쪽의 그 직경을 재면 한 27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고 계시는 노란색 천체는 이건 목성의 위성 중에 하나인 이오라는 위성이에요. 이오는 당연히 지구 옆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오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구의 크기와 비교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이오는 거의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달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흥미롭죠. 달 정도로 상당히 큰 이오는 동글동글 완전히 예쁜 구형, 동글동글 예쁜 모습이고 27km 길이밖에 안 되는 포브스는 찌글찌글어진 감자 모양이죠. 사실 큰 천체와 작은 천체는 이처럼 모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그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런 위성들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주에선 당연히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을 테니까 어떤 먼지 입자들, 어떤 작은 입자들이 모이기 시작할 거예요.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그럼 커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중력이 그 천체의 내부에서의 중력이 거기에 많은 물질이 모여 있으면 있을수록 내부의 중력은 점점 커지겠죠. 내부의 압력이 커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작은 돌이 있는데 그 돌을 엄청나게 큰 압력으로 누르면 돌이 부서지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작은 천체라면 중력에 의한 압력이 크지 않으니까 물체가 부서지지 않아요. 그냥 원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천체라면 내부의 압력이 그 천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물질 혹은 암석이 버틸 수 있는 압력보다 더 커지면 그러면 이제 부서지게 되고요. 그러면 다 이렇게 둥글둥글한 모습이 되는 거죠. 앞에서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는 소인국 사람이 보기엔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걸리버의 키가 지구의 반지름 정도 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걸리버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동글동글한 동그란 구 모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크면 다 동글동글합니다. 작으면 동글동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처럼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모습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 목성이 갖고 있는 위성이 4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위오도 이 목성 위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지구에서도 여러분도 볼 수 있어요. 별로 배율이 높을 필요도 없는 작은 쌍안경 정도로도 목성을 보시면
그런 쌍안경으로도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위성은 4개가 있고요. 이 4개의 위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갈릴레오입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갈릴레오 그 사진이고요. 갈릴레오가 이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뭐 달의 그 크레이터 같은 것도 발견하고 하면서 책을 쓰죠. 망원경을 만들어 직접 천체를 관찰한 사람이죠. 근데 갈릴레오가 사실 다른 책도 씁니다. 이 다른 책은 우리말의 책 제목이 두 새로운 과학 사이의 대화 뭐 그런 얘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레오가 쓴 이 책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갈릴레오가 세제곱 법칙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구구단만 배웠으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어렵지 않은 얘기예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1이 아니라 2로 2배를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둘 다 2배로 늘어난 이 커다란 정사각형에는 처음 시작했던 작은 정사각형이 4개가 들어있게 됩니다. 즉 정사각형 하나의 변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정사각형은 면적이 4배가 되죠. 기억하세요. 2배로 늘리면 면적은 4배가 됩니다. 부피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부피를 정육면체 하나의 가로 세로 높이를 모두 다 2배씩 늘린다면 새로 만들어진 커다란 정육면체에는 작은 정육면체가 뭐 금방 여러분도 세보실 수 있죠. 8개가 있죠. 그래서 부피는 8배가 됩니다. 2배 늘리면 면적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 돼서 4배가 되고요. 부피는 2를 3번 곱해서 8배가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생각한 사람이 갈릴레오인데요. 갈릴레오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책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위에 있는 실린더는 뭐 방금 여러분한테 소개한 거예요. 길이를 2배를 늘리면 면적은 4배가 되니까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고요.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갈릴레오가 이 질문을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게 개뼈예요, 정말로. 예, 개뼈 그림이 갈릴레오가 쓴 책에 있습니다. 그 갈릴레오가 물은 질문이 이거예요. 위에 있는 작은 개의 뼈예요. 작은 강아지니까 뼈가 굉장히 짧겠죠.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강아지가 똑같이 2배로 키가 커진다면 그 몸속에 있는 뼈가 작은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와 같은 모양일까라는 질문을 해요. 그리고 답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갈릴레오가. 왜 그러냐면 동물의 몸속에 있는 뼈는 제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려면 제 뼈가 제 몸무게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요. 뼈가 얼만큼의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가는 뼈의 단면적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강아지가 키가 작은 강아지의 10배인 강아지 10배 정도 크면 강아지라고 하기 좀 그렇겠네요.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의 몸무게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0배가 될 거예요. 그죠? 부피는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하지만 그 큰 강아지의 뼈의 단면적은 작은 강아지의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왜?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커다란 강아지는 작은 강아지보다 몸무게는 1000배가 늘어났는데 뼈의 단면적은 100배 밖에 안 늘어난 거죠. 그러면 그 큰 강아지는 뼈가 몸무게를 버틸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큰 강아지의 뼈는 작은 강아지보다 강아지의 뼈와 다르게 생겨야 되고요. 당연히 뼈가 두꺼워야 돼요. 커야 되죠.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말로 이 갈릴레오가 쓴 책에 있는 갈릴레오 책에 출판된 그 그림이에요. 예. 자, 바로 방금 말씀드린 면적은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 혹은 몸무게는 길이의 3승에 비례한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큰 강아지의 뼈는 작은 강아지의 뼈와 다르게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정확히 그 이유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 중에 큰 거는 다 뚱뚱합니다. 개미처럼 작은 곤충은 뚱뚱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끼리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니까 당연히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코끼리가 만약에
그 사람과 똑같은 모양처럼 커졌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의 코끼리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람처럼 날씬한.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키는 10배가 크다고 할게요. 그러면 코끼리 몸에서 만들어낸 열량은 1000배가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몸 바깥으로 배출되는 열량은 100배밖에 늘어나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코끼리는 더워서 고생하게 돼요. 그럼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포유류 중에 항온 동물이죠. 계속 열을 생산해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모든 동물들은 크면은 다 털이 없습니다. 왜? 털이 있으면 몸에서 방출되는 열을 효율적으로 외부로 방출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또 코끼리는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다른 전략도 써요. 자, 이건 우리나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제가 직접 촬영한 코끼리 박제인데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이 박제의 모습을 보면 코끼리의 피부를 볼 수 있어요. 코끼리의 피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이해를 하시겠죠? 코끼리는 털이 없어야 돼요. 외부로 열을 잘 방출해야 되니까. 또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방출할 수 있는 피부의 면적을 늘려야 돼요. 피부의 면적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드는 거죠. 코끼리의 피부가 왜 저렇게 생겼는지, 코끼리는 왜 털이 없는지도 갈릴레오의 세제곱 법칙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머릿속 안에 들어있는 뇌예요. 사람의 뇌는 상당히 엄청난 조직이죠. 그리고 사람이 지금처럼 진화해서 지금과 같이 아주 그 생태에서 굉장히 그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만든 가장 그 역할이 컸던 기관이 바로 우리 머리뼈 안에 있는 뇌입니다. 근데 뇌는 클수록 유리한 거예요, 당연히. 그죠? 예, 사람이 높은 지능을 가지려면. 근데 너무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똑바로 서서 걸을 때 중심을 잡기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머리가 너무 크면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크지는 않는 거를 선호해야 돼요. 하지만 진화에서 지금처럼 인류가 커다란 성공을 거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잖아요. 다른 동료 인간들과 사회적 관계를 굉장히 잘 맺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뇌의 부분은 바로 대뇌의 겉부분입니다. 피질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사람이 진화를 할 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크면 안 되지만 클수록 좋은 거고요. 또 표면적은 넓을수록 좋은 거죠. 다시 정리하면 가능한 한 작은 부피 안에 커다란 면적을 갖고 있는 대뇌 피질이 들어있는 구조를 선호하게 돼요. 그럼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처럼 사람의 대뇌 피질을 코끼리의 피부처럼 쭈글쭈글하게 하는 거죠. 바로 사람의 대뇌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도 갈릴레오의 제곱세제곱 법칙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물었던 질문이죠. 걸리버가 소인국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겼을까? 키가 그렇게 큰데도, 그죠? 예. 걸리버의 키가 소인국에 살고 있는 보통 소인들보다 10배가 크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질문에 대한 답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걸리버의 허리 둘레는 소인국에 사는 사람들의 몇 배가 될까요? 둘레도 길이죠. 그래서 걸리버의 허리 둘레는 소인국의 보통 사람들의 10배가 되어야 됩니다. 걸리버의 뼈의 단면적 그리고 피부의 면적은 당연히 면적이니까 10 곱하기 10해서 100배가 돼야 되죠. 또 걸리버의 몸무게는 1000배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걸 맨 마지막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걸리버의 몸무게를 M이라고 부르고요. 걸리버의 부피를 V라고 부를게요. 사람 몸의 몸무게는 사람 몸의 부피와 거의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사람 몸의 밀도가 되죠. 사람 몸의 밀도는 대개 물의 밀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떠 있고 잘못하는 사람은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사람 몸의 밀도는 물의 밀도하고 비슷하고요. 또 뭐 사람들이 키 크나 키가 작나 뭐 그 물속에 떠 있는 능력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의 밀도는 누구나 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즉 체중은 부피에 비례한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걸리버가 소인국의 소인들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걸리버 몸의 부피는
키의 3승에 비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은 사람들의 몸의 몸무게를 키의 세제곱으로 나누면 다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것이 돼요. 기억하세요. 몸무게를 키의 3승으로 나누면 다 사람들마다 거의 비슷해야 된다라는 것이 걸리버 여행기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사람, 큰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분이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인지 많이 나가는 편인지 비만인지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죠.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몸무게를 여러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걸 BMI, 체질량 지수라고 부르고요. 체질량 지수의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저체중인지 정상 체중인지 혹은 과체중인지 비만인지를 그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시면 약간 이상한 걸 알 수 있게 돼요. 뭐냐 하면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면 사람의 몸무게를 키의 3승이 아닌 키의 제곱으로 나눈다는 거죠.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이유는 키가 작든 키가 크든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면 다 정상 정도 영역에 거의 고만고만하게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상하게 되죠.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걸리버 여행기에 의하면 몸무게를 키의 3승으로 나눠야 다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는데 체질량 지수 계산법에 의하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눠야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뭘까요, 그럼? 사람은 크면 모습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비교했을 때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생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체질량 지수법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실린더가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예, 그 물리학자들은 이 실린더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실린더에 대해서 BMI가 다 비슷비슷한 값이다라는 것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거죠.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거의 비례한다라는 거고 몸무게는 부피에 비례하니까 사람 몸의 이 실린더의 부피는 키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또 원기둥의 부피를 여기서 적을 수 있죠. 그냥 단면적 곱하기 높이가 되고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실린더에 대해서 부피를 구하면 배우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볼륨이 h 제곱에 거의 비슷하고요. 두 번째 식에 의하면 볼륨이 r 제곱 h죠. 두 개가 비슷비슷하다, 그죠? 라고 놓으면 금방 이 결론을 얻습니다. 사람 몸의 허리 부분의 반지름은 키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키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거죠. 왜 이게 흥미롭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바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금방 이해할 수 있냐면 뭐 사실 저보다 10배가 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저보다 10배가 큰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엄청나게 큰 거인의 체질량 지수가 저와 같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그분의 허리둘레는 제 허리둘레의 10배가 아니라 제곱근에 비례해야 됩니다. 즉 약 3배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즉 바로 그 이유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 분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키 큰 사람은 다 날씬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패션 모델들 있잖아요. 저하고는 완전히 거의 다른 인종처럼 보이는 그런 패션 모델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다 날씬해요. 또 하나같이 다 키가 큽니다. 키가 큰 패션 모델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키 크면 사람은 날씬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의 걸리버는 키가 크지만 별로 안 날씬하잖아요. 실제 사람은 키 크면 날씬해야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키가 H배가 크면 그 사람의 허리 둘레는 루트 H배만큼 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키가 큰 사람은 그 작은 사람보다 이렇게 옆으로 좁아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BMI를 갖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는 얘기죠. 자, 다음 이야기는 질문을 해본 거죠.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몸무게가 키의 3승에 비례해서 이렇게 식으로 적으면 P가 3에 해당하게 되는데 실제 사람은 그 BMI를 갖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본 것에 의하면 저 P 값이 2에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어요. 다른 생명체는 어떨까? 그래서 제가 처음 분석한 것은 물고기입니다.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주 그 세심한 자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저는 그 자료를 이용했는데요. 피라미라는 물고기였죠. 우리나라 하천에 많이 살고 있는 아주 흔한 물고기인데요. 그 피라미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아서 피라미의 한 마리 한 마리가 길이가 얼마인지 무게가 얼마인지를 다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를 만드는데요. 그래서 가로축에 물고기의 키는 아니고 길이라고 얘기해서 물고기의 길이, 세로축에는 물고기의 무게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깨끗한 직선 위에 놓여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저 직선의 기울기를 재면 물고기의 경우엔 P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 있죠. 계산하면 물고기의 P 값은 3입니다. 자,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당연히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또 하나 결론이 있어요. 자, 앞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기억해 보시면 작은 소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걸리버가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P가 3이었던 거예요. 몸무게가 키의 3승에 비례하는. 물고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여러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비교 대상이 하나도 없이 물고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물고기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이런 장난을 많이 하죠. 제가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이 올린 사진인데요. 그분이 이렇게 물고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걸 잡았는데 크기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물고기의 크기가 비밀일 수 있는 이유는 물고기의 경우엔 P의 값이 3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분이 여기 뭐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스테이플러 들어가는 그 침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 대상이 있으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이 물고기는 뭐 한 요만할 것 같은데요, 그죠? 사실 하나도 크지 않은 작은 물고기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졌어요. 사람과 물고기가 뭐가 다를까? 첫 번째 제가 생각했던 건 사람은 포유류고 물고기는 어류잖아요. 이게 혹시 포유류와 어류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사람과 물고기가 다른 점은 또 있죠. 사람은 물 밖에 살고 물고기는 물 속에 살죠. 그러면 포유류와 어류의 차이 때문에 물고기가 사람하고 다른 건지, 사는 곳이 육지냐 물속이냐의 그 이유로 사는 곳이 달라서 물고기와 사람이 다른 건지를 구별하려면 뭘 찾으면 될까요? 물에 사는 포유류를 생각해 보면 되죠.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에 대한 자료는 어떤 논문에서 제가 그 데이터를 얻었고요. 고래의 경우에 계산해 봤더니 고래도 물고기처럼 피라미처럼, 고래나 피라미나 비슷한 거예요. 고래나 피라미나 모두 P가 3입니다. 사람은 P가 2고요. 그럼 이제 뭘 더 봐야 될지 이제 여러분도 이제 동의하실 수 있죠. 사람은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이가, 사람은 물 밖에 살고 피라미와 고래는 물 속에 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엔 당연히 뭘 봐야 될까요? 육지에 살고 있는 다른 포유류와 사람을 비교하면 됩니다. 육지에 살고 있는 네발 포유류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네 발로 걷는 포유류는 길이 혹은 키라는 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잴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리서부터 꼬리까지를 잴 수도 있고 땅에서 어깨까지의 높이도 키로 정의할 수 있죠. 그 두 가지 모두 다 육지에 살고 있는 네 발 포유류는 사람과 달리 P가 3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고기도 아니고 고래도 아니고 육지에 사는 네 발 동물도 아닌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두 발로 걷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렇게 고민해 보니까 또 흥미로운 걸 하나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사람은 두 발 동물이에요. 하지만 항상 두 발로 걷진 않아요. 사람이 어릴 땐 두 발로 걷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걸 이제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어린 애들은 물고기나 고래나 네발짐승처럼 P가 3이고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P가 2로 돼서 정말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또 모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는 여기를 검은색 점들이 모여있는 이렇게 구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구름 하나의 의미는 그 구름에 있는 점들은 다 스웨덴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 태어난 시점이 100일 정도 안에 모두 모여있는 그런 그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려본 것이 예, 이 클라우드 그 구름 하나하나의 무게중심을 생각해서 무게중심의 위치를 녹색 점으로 찍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시면 녹색 점들이 따라가는 직선의 모양이 도중에 한번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때가 바로 아이들이 걷기 시작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이터들도 같이 그려봤어요. 맨 왼쪽은 방금 여러분이 보신 스웨덴, 그다음에 가운데는 우리나라 아이들, 맨 오른쪽은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 자료 모두 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관찰하면 도중에 한번 이 직선의 기울기가 한번 꺾이는 곳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 세 가지 그래프 모두 다 100일 아니 죄송합니다. 한 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보라색 점, 한 돌이 지난 아이들은 이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보면 이제 데이터가 꺾이는 것이 보이고 바로 그때가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그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기준은 한 살입니다. 한 살 전에 아이들은 P가 3, 한 살이 지난 다음엔 아이들은 P가 2가 돼서 보통 두 발로 걷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그 성인들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리학자들은 여기서 멈추는 걸 원하지 않고요. 왜 그런지를 더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사람이 P가 2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을 더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역학적인 모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제 둘째 딸인데요. 이거 진짜 오래전 사진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귀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물리학자가 보는 사람입니다. 두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나요? 네. 비슷해 보이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상황은 아주 간단해요. 제 딸이 이렇게 서 있고요. 약간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기울이면 여러분의 몸을 저 앞으로 이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 힘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종아리 부분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죠. 바로 여러분의 근육이 반대 방향의 돌림 힘을 작용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돌림 힘 혹은 토크라고 하는데요. 중력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토크와 근육이 넘어가는 거를 못 넘어가게 하는 두 토크가 서로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계산 결과만 보여드리면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바로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사람이 두 발로 걷기 때문에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모으고 이 결과를 분석하고요, 이 역학적인 모형을 만들고 해서 논문을 쓰다 보다가 제가 딱 기억이 났어요. 뭐였냐면 제가 제 큰딸, 아까는 둘째 딸이었고요. 큰딸이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아이의 키와 몸무게를 제가 기록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커브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꺾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가 어릴 때, 이때가 조금 클 때인데요. 이건 정말로 제 큰딸의 데이터입니다. 바로 이 꺾일 때가 이제 큰딸이 사람이 된 시점이 바로 저기입니다. 네, 그 포켓몬고 얘기를 앞에서 시작했는데요. 포켓몬고도 이거 뭐라고 하죠? 덕후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켓몬고에 나오는 모든 몬스터들의 그 데이터를 다 모은 어떤 엑셀 파일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서 본 거예요. 포켓몬고는 그럼 어떨까가 궁금해서 왼쪽을 가로축을 포켓몬고의 키, 포켓몬 하나하나의 키, 이 세로축을 몸무게로 해서 그 분석을 해봤는데 좀 애매해요. 포켓몬고의 경우엔 이게 P가 3이라고 해도 되고 2라고 해도 되고 데이터가 상당히 퍼져 있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좀 어려워요. 혹시 포켓몬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모아서 이제 오늘의 그 답 처음 질문 드렸던 피카츄가 뚱뚱할까에 대한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몬 중에 BMI가 가장 작은 애는 0.04인 애가 있고요. 제일 큰 애는 375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얘가 아주 날씬하거나 아주 뚱뚱한 애일까 그랬는데 사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뚱뚱하고 그게 아니라 애들은 밀도가 다른 거예요. 밀도가, 그죠? 예. 그래서 다른 애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때 8.2, 68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얘는 정말로 순하더라고요. 아, 제가 며칠 전에 얘를 잡았습니다. 얘 우리나라 이름이 달라요, 그죠?
미노 비 아이 뭐 예. 예, 얘는 제 휴대폰에 있어요. 예, 그럼 포켓몬은 이제 어떨까요? 포켓몬은 키가 40cm, 몸무게가 6kg이에요. 키가 40cm, 몸무게가 6kg에서 제 보면 그 포켓몬의 그 BMI 체질량 지수는 37.5고요. 포켓몬은 비만입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포켓몬도 이렇게 진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피추에서 피카츄가 되고 그 다음에 라이츄가 되는데요. 그걸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얘도 역시 가다가 이렇게 커브가 한번 꺾여요. 근데 기울기는 좀 사람이랑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양으로 짐작해 보건데 피추는 얘는 걸었을 리가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1. 피카츄는 뚱뚱하다. 피추는 아마도 두 발로 걷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키 큰 사람은 날씬하다. 키 큰 사람이 날씬한 것은 바로 사람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 동물과 달리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두 발로 걷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은 거의 끝났는데 들어보니까 뭐 물리학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사실 저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그 물리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특히 제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물리학이라는 건 물리학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붙여진 이름이 물리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